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짐자무 씨 감독이 데뷔 45년 만에 첫 베니스 국제영화제 진출해서 처음 번 만에 바로 최고상이죠. 황금사자상 수상한 작품이죠.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의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영 배우님 모셨거든요. 큰 박수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주영입니다. 네, 앉을까요, 기자님?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영화주간지 시내21의 김소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영화 뉴저지, 더블린, 파리라는 세 도시를 오가면서 소원한 듯도 하고 또 다정한 듯도 한 가족관계 안에서의 그 개인의 은밀함들, 또 가족이라고 불리지만 끝끝내 어떤 불가해한 개인들의 성질을 다루는 아주 담백한 드라마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이주영 배우님이 뭔가를 빼곡히 적어 오셨어요. 바쁘게 꼼꼼히 여러 가지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화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주영 배우님 새해니까 살짝 근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셰익스피어 인 러브 공연도 있었고 드라마 단죄도 있었는데 새해는 지금 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아주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작품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붉은 말의 해인 만큼 조금 달려보려고 생각 중이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들어오기 전에 이제 소미 기자님이랑 이런저런 얘기 하고 들어왔는데 리클라이너 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GV를 리클라이너 관에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미 기자님한테도 여쭤보니까 처음인 것 같다 이러셔가지고 저는 좀 내심 걱정한 게 좀 잔잔한 영화여가지고 조금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렇게 또 그 얘기도 했어요, 기자님이랑. 이제 GV 할 때 좀 이렇게 누워 계시면 조금 민망할 것 같다 했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허리 건강이 좋으신 분들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네. 다들 저희를 향해 발바닥을 보여주실까봐 내심 걱정했었거든요. 리클라이너관 GV는 저도 생소해서. 그쵸. 네. 근데 이렇게 다 경청하는 자세로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영 배우님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짐자무 씨의 여러 영화 중에서도 그의 영화가 익숙하신 분들께도 조금 소품처럼 느껴질 영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 보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 감독의 여유를 좀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영화가 허술하다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그 여유에서 나오는 세련미가 미적으로 이 영화를 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에 깃던 또 위트, 또 성숙한 시선, 그러면서도 어떤 반복이나 패턴을 만들어낼 때 정교하게 보여지는 것들,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영화에 대한 좀 전반적인 첫 인상, 주영 배우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시네큐브에서 이 영화 개봉 조금 전에 약간 프리미어 상영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러 갔었어요. 근데 제가 한 1, 2분 정도 늦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영화가 조금 이제 진행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영화를 보고 제가 너무 영화를 좋게 봐서 같이 보러 간 친구한테 만약에 이 영화 만약에 GV 들어오면은 나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냥 장난삼아. 근데 정말 며칠 안 있어서 이제 만담회로 목요일 아침이었나요? 아무튼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덥석 하겠다고 이제 말씀드렸었고, GV 잡히고 나서 이제 스크리너를 받아서 다시 봤거든요. 초반에 조금 놓쳤기도 했고 그래서 다시 보는데 저는 좀 제가 이걸 놓치다니 싶었던 게 리더 필름부터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딱 틀었는데 네. 저는 그게 너무 인상이 깊었던 게, 보통 이제 리더 필름 하면 뭐 디즈니 막 라라라라라 이거 나오고 막 20세기 폭스 막 빠밤빠밤 이러면서 막 사운드 막 이렇게 웅장하게 시작해서, 저는 이제 리더 필름이 다 끝나면
좀 이 영화를 본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세를 좀 고쳐 잡는데 이 영화는 틀자마자 갑자기 리더 필름이랑 같이 막 스푸키 그 네, 음악이 더스티 나오잖아요. 스프링필드의 스푸키. 네, 그래서 뭔가 너무 새롭게 느껴졌어요. 너무 새롭게 느껴졌고 내가 그 극장 관람할 때 리더 필름을 놓친 게 아니라 이 영화의 오프닝을 놓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스크리너로 다시 볼 때 느낌이 훨씬 더 너무 좋았고 약간 근데 그 리더 필름에 뭐 생로랑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막 우리 생로랑이 투자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생로랑이 투자했는데 그게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냥 툭툭 뭔가 이렇게 쿨한 느낌이 맞아요. 모든 것이 필름에서부터 쿨한 느껴졌어요. 오프닝이었죠. 그래서 그래 우리 생로랑이한테 돈 받았고 생로랑이 투자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영화에 뭔가 이 만드세가 더 중요해 이런 감독의 약간 조금 그런 짐자미 씨 감독이 약간 좀 염세적이고 좀 그런 허무주의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그 약간 리더스 필름에서부터 느껴졌다라고 하면 너무 간 걸까요? 아무튼 그런 리더 필름에 대한 인상이 네. 좀 깊게 남았었던 것 네. 같아요. 이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스푸키를 짐자무시 감독이 자기 청춘의 곡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 영화에 쓸 생각은 없었다가 여러분들이 보신 3부의 파리 촬영을 시작하는 첫날 일종의 촬영 로드 매니저겠죠. 그날 이제 짐자무시의 차를 운전하는 프로덕션 기사가 차 안에서 이 노래를 틀어줬대요. 그래서 그때 이 노래를 영화에 써야겠다라고 하고 쌍둥이 남배가 어머니를 추억하는 곡으로 영화의 내적으로도 쓰고 영화의 문을 여는 오프닝 곡으로도 편곡을 해서 쓴 거죠. 그래서 어떤 촬영 현장에서의 우연이나 운명을 받아들이는 방식마저도 참 쿨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쿨한 염세적인 약간 허무주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번 영화는 어떤 형용으로 얘기하자면 오히려 굉장히 온화하고 부드러운 영화에 가까운 것 같아요. 패터슨 같은 짐자무시 최근작, 후기작들을 보신다면 이 감독의 온도, 경향이 묘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 나왔던 아담 드라이버도 함께한 영화였죠. 데드 돈 다이가 현대사회에 대한 짐자무시의 어떤 신경질이었다면 이 영화는 안정제, 진정제에 가까운 영화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품고 있는 일말의 온화함이 짐자무시가 택한 새로운 저항 방식, 펑크 같다고 느꼈어요. 곧 개봉하는 영화이기도 한데 요아킴 트리에 감독이 올해 칸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센티멘탈 밸류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 관해서도 요아킴 트리에 감독이 다정함이야말로 이 시대의 새로운 펑크다, 저항 방식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점점 더 온라인에는 냉소나 분노가 넘치고 세계는 전쟁으로 뒤덮인 시대에 오히려 다정함, 온화함, 부드러움이 과거로 치면 가장 펑크적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다정함이야말로 급진적이고 반문화적인 것이다 라는 걸 짐자무시나 요아킴 트리에 감독 같은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온화함이라는 것이 감독의 과거 필모에 비해서인 것이지 또 그냥 이 영화만 놓고 보면 굉장히 담백하고 슴슴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분들에게는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영 배우님 저는 짐자무시 감독 꽤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영화의 전체적인 여유, 부드러움 어떻게 느끼셨어요? 처음에 좀 지루하시진 않으셨어요? 전혀 안 지루했고요. 저는 이번 영화를 보면서 사실 짐자무시 감독의 전작들을 볼 때는 저는 되게 뭔가 형용할 수 없는 좋음이 있는데 그게 뭔가 좀 유머적으로 저한테 다가온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영화를 보고 전 너무 웃긴 거예요. 그냥 1장부터 이 상황이 그다지 웃긴 상황은 아닌데 왜 이렇게 약간 좀 실소를 좀 뿜게 되는 그런 장면들도 많았고
좀 상황적으로 약간 이게 좀 의도된 좀 코믹한 코드인가? 아니면 그냥 정말 상황이 만들어낸 우리가 너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서 그런 건가? 좀 싶었는데 저는 마지막 장을 제외하고는 이제 마지막 장은 좀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감성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1, 2장을 볼 때는 되게 웃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니큐브에서 굉장히 시니큐브는 또 특히나 되게 캄하잖아요 관객분들이. 네, 아무도 웃지 않으셔가지고 속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여기는 혹시 어떠셨어요? 상영관에서 좀 웃으신 분들 계세요? 손을 번쩍 들어주시네요. 네. 전 특히 일장의 톰 헤이츠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 뻔뻔함. 디자이너 소파를 낡은 천에 숨겨놓고 아마 그 톰 헤이츠의 시계는 진짜일 것 같죠. 제프에게 아들에게 식료품을 받지만 롤렉스는 차고 데이트를 나가고 싶은 그 X세대 아버지. 초상 정말 그 귀여웠습니다. 기자님 아버지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싫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미연 바이알릭이 연기한 에밀리 딸이 약간 눈치를 챈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캐릭터의 성격만 봐도 조금 더 이 딸 쪽이 영세적이고 조금 더 예민한 기질을 가진 것 같은데 제프랑 다르게 대충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 그래 아버지가 또 아버지답게 살고 있네 라고 묘하게 한 발 물러선 것 같은 뉘앙스를 저는 읽었고요. 대부분의 딸들은 그렇게 알아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주영 배우님 아버지가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왠지 되게 그 시원하게 그 천 이렇게 벗겨버리실 것 같아요, 주영 배우.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아빠면 좀 싫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장에서는 또 너무 잘 살고 있는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오히려 이제 딸들이 좀 자리를 잡지 못한 좀 인생에서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딸들과 저 엄마는 막 너무 잘 나가고 너무 나이가 그래도 꽤 있어 보이시는데 너무 정정하고 너무 인생을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걸 보고 오히려 2장을 보니까 갑자기 1장의 아빠를 다시 떠올렸을 때 아니다 그냥 아빠가 저렇게 사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또 좀 역으로 들었어요. 그냥 아빠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오히려 나한테도 더 좋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오히려 더 저런 모습이 그래도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캐릭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짐자무 씨가 이 영화의 카메라를 놓고 있는 그 미묘한 각도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본 모습은 가족이라는 프레임 바깥에 있다는 것, 가족의 시야 안에서 나가 절대로 온전히 포착되지 않는다는 걸 굉장히 서늘하게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좀 더 냉소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고. 근데 이 영화의 1장에서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아마 굉장히 신난 데이트를 앞둔 것 같은 톰 헤이츠의 행보에서 짐자무 씨가 어떤 판단을 보여주진 않습니다만 그 어떤 비껴나 있음에 대해서 꽤나 친절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저도 좀 안심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든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묘하게 사실 2장에 등장하는 샬롯 램플링이 연기한 어머니는 주영 배우님 묘사하신 것처럼 훨씬 더 엄격하고 조금 차가운 초상입니다. 딸들을 긴장시켜요. 저는 굉장히 보면서 감정적으로 약간 힘들었던 부분이 이 주영 배우님 이야기하셨지만 입생로랑이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한 영화여서 인물들이 입생로랑 의상을 입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장에서 딸과 엄마들이 다 같이 붉은색 톤의 의상을 우연히 입었다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샬롯 램플링이 연기한 어머니가 굉장히 냉소적으로 툭 한마디를 하죠. 일부러 맞춰 입은 것 같네. 부끄러워라.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하는데 그때 그 차갑게 얼어붙는 공기가 있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한 장면과 일부러 그 최대한 눈치 없게 함으로써 생존 방식을 택한 것 같은
둘째 사이에서 그 아슬아슬한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이 대조적인 자매 캐릭터 그리고 어머니와의 긴장감 주영 배우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도 좀 이장은 좀 긴장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결코 좀 편안한 느낌은 아니었고 원래는 그 짐자무시 감독이 두 자매의 캐릭터성을 그 반대로 제안했었다고 해요. 그 좀 더 케이트 블란쳇에게 약간 좀 더 장난꾸러기 같고 좀 더 철없고 이런 모습을 좀 캐릭터성을 원래는 부여했었고 나이값 못하는 언니 네. 이런 느낌. 원래는 이제 동생 캐릭터가 조금 객자에 좀 조금 과묵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케이트 블란쳇이 역으로 이 자매의 캐릭터성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지금의 캐릭터가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되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았을 것 같다. 좀 반대로 상상해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고 저는 보면서 여기가 그 아일랜드잖아요. 네, 더블링. 더블링이잖아요. 그 배우들이 그 아일랜드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이 아닌데 조금 억양을 좀 그런 일환으로 약간 아일리시 억양처럼 연기를 한 게 딱 느껴졌거든요. 케이트 블란쳇이 처음 이제 하는데 굉장히 억양을 좀 그렇게 좀 보통 우리가 영국 억양이라고 하면은 그 생각하는 그 약간 딱딱하고 좀 그런 억양으로 연기를 딱 하더라고요. 거기에서부터 저는 좀 딱 몰입이 좀 돼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배우의 시선에는 배우의 억양이나 디테일들이 더 잘 보이는군요. 다 아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사실 극 중에 좀 미묘한 뉘앙스들이 숨겨져 있는 게 3장을 보시면 쌍둥이들이 죽은 부모의 유산을 이렇게 뒤적여 볼 때 그들의 부모는 아마도 굉장히 뉴욕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했던 것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더블린에 사는 모녀들도 어쩌면 지금 부재하는 아버지는 미국인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들의 삶에 딸들은 또 뉴욕에서 생활도 하고 이 억양도 미묘하게 좀 섞여 있는 영국인이면서 미국인이기도 한 그런 좀 정체성을 또 심어두었다고 합니다. 사실 외국 관객이 느끼기에 그걸 아주 정확히 알아차릴 수는 없지만 그런 미묘한 지점들이 이 영화가 또 왜 세 개의 도시를 가로지르는 삼정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지 짐자무시가 자기 자신을 그런 어떤 코스모폴리탄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캐릭터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비하면 3장이 훨씬 따뜻하죠. 그리고 좀 비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3장만 유일하게 부모가 부재하는 챕터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이 사진과 유산으로만 부모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쌍둥이의 가능성이 등장하죠. 짐자무시 영화의 중요한 코드이기도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인데 서로를 아주 깊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 캐릭터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처음 영화를 1차 관람했을 때는 3장이 가장 저에게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봤을 때는 3장이 가장 와닿았어요. 그 짐자무시 감독이 이번 영화를 인터뷰를 하면서 이 영화는 에피소드식의 영화나 뭐 아니면 옴니버스 영화가 아니다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하는 다른 결의 이야기가 세 개가 모인 게 아니라 이 영화는 꼭 이 순서여야 하고 꼭 이렇게 구성되어야만 하나의 영화로 완성되는 영화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두 번째 보면서 그거를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만약에 뭐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3장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1장, 2장 이렇게 나왔다고 상상을 해보면 뭔가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상상만 해봐도 좀 그래서 그래 이 영화의 완성은 3장, 1장이 있기 때문에 2장이 있는 거고 2장이 있기 때문에 3장이 있는 거구나. 되게 이렇게 차곡차곡 감정이 쌓여가는 영화구나 라고 두 번째 봤을 때야 좀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 쌍둥이 캐릭터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번 영화에 또 쌍둥이 코드가 나오는 걸 보고 도대체 진자무씨 감독에게 쌍둥이는 뭐길래 본인이 쌍둥이인가? 왜 이렇게 영화에 계속 쌍둥이를 넣는 거지? 이렇게 집착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찾아보니까 실제 이제 감독의 어머니가 쌍둥이신데, 그러니까 진자무씨의 어머니와 외삼촌이 쌍둥이인 거예요. 뭐 일란성이겠죠? 일란성이죠. 네, 일란성 쌍둥이인데 진자무씨 감독이 어릴 때 그런 게 너무 신기했나 봐요. 예를 들면은 엄마랑 집에 같이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그럼 엄마가 밥이네? 이래요. 무슨 전화 벨소리만 듣고 어떻게 밥삼촌인 줄 알아? 했는데 받았는데 진짜 밥삼촌이고, 뭐 이런 거를 자기가 보고 어릴 때 신기하다, 어떻게 쌍둥이라고 해서 이렇게 텔레파시가 통할 수 있는 거지? 이건 어디서 오는 거지? 이랬던 좀 일화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진자무 씨가 이렇게 쌍둥이 코드에 대한 좀 흥미를 느끼는구나 싶었고, 3장의 쌍둥이 캐릭터들은 사실 근데 두 번째 봤을 때 사실 너무 안 됐고, 이 이야기도 이야기 자체가 이렇게 감상적으로 흘러가는 거 다 알겠는데 둘이 그냥 너무 힙한 거예요. 두 번째 보는데 무슨 모델, 둘 다 너무 모델 같고, 네. 그지, 거기서도 옷을 약간 맞춰 입은 것처럼 나오잖아요. 네. 뭐 거기서 레드 코드가 나오는데 가방에 이렇게 손수건, 빨간 손수건을 달고 있더라고요. 좀 그런 코드들이 재밌었고, 네, 그랬어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 배우들 중 가장 인지도가 낮은 배우들이지만 어쩌면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기는 두 배우이자 캐릭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친밀한 살결을 보여주었다고 느끼고요. 이 주영 배우님이 짐자무시 감독의 실제적인 쌍둥이에 대한 애호를 소개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재밌는데 그것이 참 귀엽기도 하고 또 심오하기도 한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떤 쌍둥이들의 연결을 신비주의적으로 믿어서가 아니라 그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 쓸쓸함을 평생 작업에서 추구해온 감독이 그럼에도 만약에 인간이 근원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믿어본다면, 그 가능성을 어떻게든 찾아본다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세계에서 눈을 막 부라리다가 이 쌍둥이라는 영화적 재료를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영화 속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것 같고요. 일반적인 옴니버스나 엔솔로지와 다르다라고 짚어주신 점도 이 영화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일 것 같은데요. 아마 주영 배우님도 좋아하시겠지만 지상의 밤이라든가 미스테리 트레인, 커피와 담배 같은 짐자무시의 영화들을 보면 일종의 공통된 어떤 큰 선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말 그대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준다라든지,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준다든지, 어떠한 테마로부터 집약되어서 별개의 이야기지만 결코 옴니버스라고 구분할 수는 없는 투명한 갈고리를 가진 단편들을 묶어서 영화를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순서도 매우 중요해지죠.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는 어쩌면 앞에서 저희가 얘기한 톰 헤이츠의 아버지 가족, 샬롯 램플링의 어머니 가족들이 그들 사이에 결코 좀 극복되지 않는 무던함이나 소원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3장에 이르러서 죽음 이후에, 부재 이후에서야 해소된다라는 것이 저는 좀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제가 주영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영화의 엔딩이에요. 3장에서 이 쌍둥이 남매가 그렇게 애틋하게 부모의 유산들을 뒤적이다가 마지막에 그 파리 도심 창고에 잔뜩 쌓여있는 이 부모들이 평생 가꾸고 수집했을 짐들을 바라보다가 돌아섭니다. 저는 이 장면 주영 배우님이 엔딩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궁금해요. 너무 응당 자연스러운 엔딩 같았어요. 좀 그런 상상도 했거든요. 저렇게 하다가 예를 들면 그 창고가 깊다고 하잖아요. 엄청 깊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것들 중에 예를 들면 막 작은
전등 같은 것도 있었고 뭐 의자 같은 것도 있었고 보니까 뭐 박스 사이로 막 되게 소도 같은 것도 있었는데 좀 나 같으면 하나 정도 챙겨갈 수도 있으려나? 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그 엄마와 아빠가 새로 만든 저 세계를 저 중에 하나를 꺼내오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다. 그냥 저도 모르게 제가 미래에 맞이할지도 모르는 저 상황을 좀 상상해봤던 것 같아요. 네. 응당 자식이라면 부모의 죽음을 맞이하는 때가 오게 되잖아요. 근데 와 정말 쉽지 않겠다. 저 과정이.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그 엔딩이 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도 그 창고의 이미지, 그리고 거기서 그토록 부모를 그리워하지만 거기에 털끝 하나 못 대고 돌아서는 쌍둥이 남매가 느끼고 있는 아직 그 감당 불가능함 이라는 감정을 보면서 가족이란 것이 왜 그렇게 무거울까? 결국은 가족은 보이지 않는 어마무시하게 무거운 시간을 이고 있는 존재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영화는 매우 가볍게 그리고 있지만 1장, 2장에서의 그 가족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어색함들도 결국 쌓여있는 시간의 다른 방증일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 쌍둥이 남매가 너무나 또 부드러운 태도로 돌아선다는 것이 그렇다고 어떤 포기나 허무로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돌아서지만 언젠가 다시 또 돌아오겠죠. 아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자무시 영화가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따뜻한 지대에 도착했다라고 느꼈습니다. 짐자무 씨도 올해 72세이신데요. 70대가 되니까 이렇게 되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주영 배우님이 쌍둥이 남매 정말 스타일리시했다. 사실 실질적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 스타일이 또 그냥 말 그대로 시각적인 멋짐만도 아닌 것 같아요. 쌍둥이 남매 또 하나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존재가 있죠. 이 영화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스케이트보더들이 있습니다. 3번이나 나옵니다. 스케이트보더들. 그리고 3장의 인물들이 각각 그들을 별 의미 없어 보이는데 관찰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장면 어떻게 느끼셨어요, 주영 배우님? 근데 그게 되게 뜬금없게 느껴지잖아요. 사실 뭐 서사에 관련도 없고. 근데 그 스케이트보더들을 보여주는 인서트가 생각해보면 너무 또 적절한 때 들어가 있어요. 다시 보니까 그 1장 같은 경우에는 차를 타고 이제 두 남매가 그 아빠 집에 가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중간에 갑자기 저 보더들을 좀 봐면서 스케이트 보더들은 어디에나 있어 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두 번째에는 케이트 블란쳇이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뭐 고장 신고를 하느냐 뭐 이거를 고쳐보느냐 하는 기로에 있을 때 좀 저들을 부러워하는 시선인가? 뭔가 저 자유로움을 보드만 있으면 어디든 그냥 헐몸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자유로움을 부러워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파리에서도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또 재밌었던 게 세 나라의 각각 로케이션의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너무 다른 곳에 스케이터보드들을 모두 놨을 때의 그 느낌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 파리에서 보여지는 스케이터보더들은 뭔가 조금 더 자유로워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들을 받아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세 개의 장이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은 인물들,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은 이야기들인데, 그런 스케이트보드나 꽃이라는 매개도 계속 보여줘요. 네. 꽃과 그리고 이제 물을 1장에서는 물로 건배를 하고 2장에서는 이제 엄마가 끓여주신 티로 건배를 하고 3장에서는 커피로 건배를, 에스프레소 같은 잔으로
건배를 하면서 세 경우에 모두 다 근데 물로 건배해도 되나? 티로 건배해도 되나? 커피로 건배해도 되나? 이런 반복되는 그런 상황과 대사들이 이게 되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 감독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레이어를 쌓아가지? 한 영화 안에서? 좀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주 힘을 빼고 패턴을 만들어가는 패턴의 장인이라는 경지를 좀 느끼게 하죠. 주영 배우님 언급하신 여러 요소들의 반복이 표면적으로 아주 애써서 대단한 패턴을 만들려고 영화가 인위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아주 미묘하게 쌓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물로 건배 얘기해 주신 건 아주 오래 작업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메타 유머라고 느꼈는데요. 커피와 담배 이런 영화에서 맨날 커피 엄청 마시고 담배 엄청 피고 막 술 엄청 먹고 하던 진저무시 인물들이 이제 물로 건배를 하는 좀 슴슴하고 착해진 그 시점까지 왔다라는 자기 유머인 것 같아서 보면서 약간 피식 웃기도 했습니다. 근데 스케이트보더는 주영 배우님 언급해주신 거 듣다가 저도 하게 되는 요소는 그 단순성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장마다 인물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어딘가로 향해 가고 그 안에서 대화를 하는데 어쩌면 스케이트보드는 그 복잡하고 다단한 차의 여정 너머에서 그 차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아주 작은 팥대기 하나로 이동을 하면서 너무나 호련하고 단순하고 자유로운 이동 장치이자 그런 존재들을 생각하게 하니까요. 어딘가 가족이나 시간, 인생에 묶인 사람들과 완전히 홀가분한 어떤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 감독이 또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연말쯤에 짐자무시 감독을 줌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이 스케이트보더들에 대한 개인적인 애정, 쌍둥이만큼이나 너무 좋아한다라고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첫 번째로 꼽았던 것이 주영 배우님 좋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언더그라운드적이고 자유로운 패션이었습니다. 근데 짐정우 씨는 확실히 그 패션에서 정체성을 찾는 것 같아요. 그 패션이 너무나 사회 규범 바깥에 놓여 있고 또 퀴어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자기가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득 저는 이 영화로 이제 주영 배우님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스케이트보더와 이주영 배우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우와, 한 번도 안 타봤어요. 타볼 생각도 안 해봤어요. 왠지 너무 잘 타실 것 같은데? 진짜 옛날에 한번 시도해보다가 그냥 못 탔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보다 그런 보드 이런 거에 되게 약하더라고요. 스키장도 제가 몇 번 안 가봤는데 보드를 제가 너무 못 타는 거. 제가 운동신경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보드 위에만 올라가면 제가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도를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기자님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정확합니다. 네. 제가 스케이트보드는 그럼 헛다리 짚은 걸로. 네. 반복 얘기해 주셔서 그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그 재밌는 디테일들이 있잖아요. 뭐 시계도 계속 나오고 또 그 밥삼촌에 대한 어떤 언어적인 반복도 있고요. 또 매 장에 앞서는 일종의 작은 타이틀 필름이죠. 굉장히 추상적인 이미지가 반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 반복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주영 배우님 어떤 걸 가장 재밌게 보셨어요? 저는 처음에 그 밥삼촌 대사 이제 1장에서 나올 때 아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뭐지? 하고 그냥 넘겼는데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너무 궁금해져서 이제 찾아봤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2장에서는 또 약간 또 다른 디테일인 게 밥이라고 안 하고 로버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하고 또 찾아보니까 아일리시에서는 좀 로버트라는 이름을 밥이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런 문화적인 그 지식이 좀 바탕이 되어야만 좀 이해가 되는 농담이구나. 철수 같은 거죠. 네네. 그래서 근데 그 뜻을 제가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거를
이 문화적 맥락에 맞게 얘네가 어떤 상황에 이런 말을 쓰는 거야? 하고 물어보는데 그걸 읽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뭐 그래 뭐 그치 좋지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해가 지금도 저는 잘 안 됐어요. 그 맥락에 대해서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밥이나 로버트가 누구한테 어느 가족에나 있는 이름이라는 맥락에서 쓰이는 관용구거든요. 그러니까 밥이나 로버트가 너의 삼촌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말해 뭐해 이런 말해 상황에서 좀 쓰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 삼촌 중에 밥이나 로버트 한 사람은 있겠지.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조금 쉽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배워갑니다. 영화 대사 열심히 GPT에 물어보는 주연 배우님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정말 열혈 관객입니다. 네. 이 3장을 가로지르는 동안 나타나는 이 반복들에 대해서 짐자무시 감독은 꽃꽂이에도 비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 이 비유가 참 좋았습니다. 각각의 장들이 그 자체로 고요한 줄기와 너무 아름다운 송이를 가진 아름다운 꽃이면서 그것을 또 하나의 병 안에 꽂는 것. 또 그것이 또 꽃꽂이란 비유 자체가 아주 미적인 것을 염두에 두는 비유인 만큼 짐자무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추구하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듣고 나니까 각각의 이 장마다 앞서는 물의 이미지 같기도 하고 어떤 아주 추상적인 이미지 같기도 한 그 필름이 약간 그 만약에 꽃의 잎을 엄청나게 확대하면 이런 이미지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상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그걸 뭘 찍은 걸까 너무 궁금해서 계속 상상해봤는데 약간 필로벌 같기도 하고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뭘 찍은지 모르겠어요. 의도한 바는 필름 릴이 끝날 때 셀룰로이드가 표백되는 걸 암시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실험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영화는 디지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짐자무시의 작은 선언, 악취미 같은 것일 수도 있겠죠. 디지털 영화에 굳이 한 장이 끝날 때 필름 릴이 끝날 때의 이미지를 넣는다는 것도 아주 확고한 어떤 취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 정도 얘기 나누고 객석에서 혹시 이 영화에 대해서 질문이나 이주영 배우님께 질문이나 감상 나눠주실 분 있을지 저희 오늘 한 2분 정도, 2-3분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자님 질문 전에 제가 이제 오늘 질문해 주실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네. 제가 그 이제 짐자무시 감독님 하면 그 패터슨이라는 영화를 제가 진짜 좋아해요. 네. 그 패터슨을 보시면 이제 영화 마지막에 그 우연히 만난 일본인 시인이 네. 패터슨에게 공책을 선물하잖아요. 공책 선물하면서 뭐라고 하더라? 그 때로는 텅 빈 페이지가 가장 많은 가능성을 선사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책 선물하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새해기도 하고 그래서 다이어리를 선물할까 하다가 와 갖고 싶다. 가장 큰 가능성을 선물해 드리려고 공책을 준비했는데 저도 쓰고 있는 공책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 드리고 싶어요. 네. 이주영 배우님과 커플 다이어리를 가지실 기회. 네, 보여주시죠 한번. 오 예쁘다. 한 개는 사실 소미 기자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시면 제가 너무 부담스럽고 이거를 지금 객석에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일단 한번 질문 수를 보고 제가 양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손 들어주시죠. 네. 그러면 직접 지목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까부터 먼저 드셔가지고 네, 여기 두 번째 줄에 까만 옷 입고 계신 분들께 부탁드릴게요. 너무 예쁘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안 나와서 그냥 제가 크게 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편집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우연히 영어 문학 편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하면서 되게 원어민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농담이 책에 되게 많은데 그 덕분에 좀 영화에 나오는 영어식 농담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물로 건배를 하면 미국에서는 좀 재수가 없다. 약간 물로 건배를 하면 일이 좀 안 풀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물로 건배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근데 물로 건배해도 괜찮아? 라는 게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보면서 저게 뭔가 목선인가? 하면서 약간 초조해하면서 보기도 했고 근데 이제 되게 약간 맥커핀처럼 미국식 농담이 되게 많이 깔려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점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아예 영화 볼 때 정보를 안 찾아보고 보는 걸 좋아해서 끝나고 이제 급하게 찾아봤는데 코미디를 의도하고 제작한 게 맞다는 그 리뷰를 봤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일단 되게 재밌게 봤고 뭔가 보면서 저게 과연 진짜일까? 혹은 이제 사실 가족의 정상성이라고들 많이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정상성을 위해 가족이 다 일종의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그렇게 효녀는 아니지만 집에 가서 효녀 연기를 하고 또 가족은 떨어져 있을 때 더 잘 사는 것처럼 아빠도 맞아요. 약간 도움 받아야 되는 아빠 연기를 하고 아들은 약간 도움 주는 아들 연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아빠한테 진짜 필요한지 하고 오히려 누나가 아빠가 연기하니까 나도 연기해줄게 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 감상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기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코미디죠. 공책을 그럼 나가실 때 그럴까요? 질문 주신 네네. 분들 좋습니다. 2분 또는 3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데드팬 코미디라고 하죠. 짐자무 씨의 코미디를 전혀 안 웃긴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웃긴 장르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이렇게들 많이 표현을 하죠. 필사적으로 자신의 시면을 가린 채로 대화하는 사람들의 안간힘이 주로 짐자무 씨 영화의 대화들이고 그러나 그것이 관객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아주 쓸쓸하게 웃긴 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주신 감상에 주영 배우님 덧붙여 주실 말씀 있을까요? 아니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배워갑니다. 네, 물로 건배해도 아무런 부정을 타지 않는다. 네, 이렇게 짐자무 씨 영화를 통해서 알아갑니다. 또 한 분 더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 조금 뒤로 가볼까요? 기자님이 네, 이렇게 베이지색 코리스인가요? 네, 먼저 들어주셔서 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계속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도 되게 재밌게 잘 봤는데 이제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 세 부분에서 다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물을 마시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수돗물에 대한 것도 나오고 마지막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셨는지에 대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짐자무 씨 감독이 물을 진짜 좋아하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진짜 그 말을 한 거예요. 자기는 물이 제일 맛있다. 물이 최고의 약이 메디신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해서 내가 감독의 의도를 간파했고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별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기자님은요? 네, 그 세대 감독들의 약간 고약한 농담이기도 한데요. 뭐 이를테면 제가 아까 그 얘기 드렸잖아요. 실제로 스케이트보드들을 굉장히 좋아한다. 또 쌍둥이가 가족 중에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진짜로 물을 좋아한다. 약간 이런 게 짐자무 씨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그 미국 다큐멘터리의 거장 프레데릭
와이즈먼 뭐 이런 감독들 그 특유의 인터뷰 방식이 있어요. 영화 안에 쓴 재료들을 그냥 그거 내가 진짜 좋아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이가 항상 모호해요. 이거를 왜 썼는지, 정말 좋아하는 게 맞는지, 그 어떤 자기가 쓴 예술에 대해서 선언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도 독자와 관객과 일종의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짐자무시 감독이 새로운 대체 요법으로 물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그 또한 요즘 물이 제일 맛있는 것 또한 데드팬적인 농담인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 인터뷰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기 조금 아쉬워서 노트 하나 더 있으니까 제가 양보해가지고 한 분만 더 질문 받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앞에서 손 들어주셨던 까만 옷, 까만 이렇게 니트 자켓 입고 계신 분께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집이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이번 영화 보면서 프로덕션 디자인을 보면서 약간 가슴 떨릴 정도로 너무 좋았거든요. 색감이라든지 소품 활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는 그 디자이너의 그 소파 올리브 그린색이나 소리도 이상한 그 하늘색 전화기라든지, 아니 두 번째에서는 오히려 그 간식들의 색상이 너무 예뻤거든요. 마지막에서는 오히려 짐이 다 빠진 집이지만 그 다 횡한 집의 프로덕션 디자인 또한 엄청 공을 들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봤는데, 물론 의상이야말로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생로랑이 맡았으니까 그건 당연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전체적인 프로덕션 디자인에 관련돼서 김소미 기자님께서 짐자무시 감독님하고 줌으로 대담을 할 때 혹시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주영 배우님께서는 프로덕션 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감상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프로덕션 사실 뭐 세 각각의 다른 도시와 그 집에 관한 프로덕션 디자인의 아주 상세한 비하인드를 듣지는 못했고요. 일단 가장 선명하게 답을 준 건 붉은색이었습니다. 의상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그 2장에서 말씀 주신 테이블의 세팅, 이 영화의 커피와 담배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오버헤드 샷이라고 하죠. 직부감으로 테이블을 잡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기하학적인 프레이밍이라는 느낌을 줄 정도의 이미지들이 반복됩니다. 근데 짐자무시 영화에서 만약에 그동안 흑백 외에 어떤 하나의 주조색을 찾는다면 초록에 가까웠거든요. 붉은색이 그 영화의 어떤 마스코트 같은 색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인터뷰할 때는 붉은색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최근 들어서 실제로 그 망막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남들보다 붉은색이 굉장히 예민하게 감지된대요. 약간의 환시 같은 것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어떤 신체적인, 예술가가 느끼는 개인적인 증상이면서, 근데 또 그것을 보는 직업이잖아요. 그것을 카메라 안에, 프레이밍 안에 반영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서 저는 전혀 또 짐작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프로덕션 디자인의 측면에서는 그런 대조들이 흥미롭죠. 1장의 아버지의 집은 말 그대로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런데 2장의 이 샬롯 램플링의 어머니가 사는 집은 모든 것들이 정교하게 꽉 짜여져 있고, 그것이 오버헤드 숏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머니 모성과 부성의 대조, 그가 꾸민 가족 내에서의 어떤 남성성과 여성성 같은 것들을 좀 느껴볼 수 있는 배열 혹은 질서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프로덕션 디자인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사실 저도 이제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 정말 부끄럽지만 2편의 단편 영화를 연출을 해봤는데요. 정말 내가 찍고자 하는 그 앵글 숏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기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예민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모든 것에 다 감각이 열려 있어야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아직 너무 부족하고 사실 재능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행과 나날 영화가 생각나네요. 네.
재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심은경 배우가 연기한 이의 대사였죠. 그래서 아 이게 진짜 힘든 거구나라고 좀 느꼈는데 이 영화를 보고 저도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감각을 아직도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숏이 다 너무 정제돼 있고 아름답고 하나하나 다 신경 쓴 걸 정말 관객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덕션 디자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함께 작업하는 크루들 또 짐자무시 감독이 자주 언급하는 그 크루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들의 능력치 그런 것도 정말 높게 사게 됐었던 것 같고 완벽하다. 나도 발끝만치라도 따라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놀라운 게 이 영화를 2명의 촬영 감독이 찍었거든요. 커피와 담배나 지상의 밤 찍었던 프레데릭 엘메스가 뉴저지를 찍었고, 그리고 그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를 찍었던 요리크 르소가 파리와 더블린을 찍었습니다. 2명의 촬영 감독이 함께했지만 이 영화의 어떤 또 절묘한 통일성이 이루어졌죠. 감독의 힘이겠죠. 물론 그 두 크루가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한 좋은 협력자라는 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미묘한 것들을 조정하는, 그러나 아주 여유로워 보이는 이 능력, 정말 연출의 경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영 배우님이 패터슨의 엔딩을 언급하면서 좋은 선물을 주셔서 패터슨과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의 접점을 찾으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1장에 죽은 어머니로 등장하는 사진이 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짐자무 씨가,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 사진이 그냥 어떤 배우일까 아니면 어떤 가상의 인물일까라고 했는데 실존 인물이에요. 뉴욕파 시인 앤 월드먼의 얼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시인이 뉴욕 스쿨, 이른바 뉴욕 스쿨, 뉴욕파 시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짐자무 씨가 패터슨에서도 명확히 일종의 헌사를 바친 바 있듯이 뉴욕파 시인들이 시를 쓰는 자세, 그 작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영화를 만드는 이가 짐자무 씨거든요. 그래서 패터슨을 만들 때는 그의 어떤 정신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랭크 오하라가 남겼던 페르소니즘 선언이 이 영화를 만들 수 있게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역시 저는 그 기조가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에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 무언가를 좀 만들고자 하거나 쓰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짐자무 씨가 너무나 사랑하는 프랭크 오하라의 페르소니즘 선언에 대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주영 배우님의 좋은 목소리로 네.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페르소니즘 선언. 한 사람을 위해, 당신의 사랑을 위해, 친구를 위해 시를 써라. 선언문처럼 온 세상을 위해 쓰지 말고. 그러면 더욱 내밀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짐자무 씨의 모든 영화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정치적 선언, 가족사에 대한 시선 같은 것들을 웅변하지 않고 가장 작고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순간으로 찾아 들어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슴슴해 보이지만 아주 긴 여운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 주영 배우님이 선물하신 이 3권의 노트에 가장 작고 개인적인 이야기들 꼭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주영 배우님 새해에 이렇게 긴 시간 관객과 대화 나누셨는데요. 소감을 들려주시죠. 네, 오늘 사실 저는 이런 자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 뵙는 것도 좋지만 저는 사실 되게 저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오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영화 얘기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사실 이 짐자무 씨 감독이라는 감독이 전작들에서도 보여줬듯이 굉장히 일상성이라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성을 잘 포착하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맨날 똑같아 보이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맨날 똑같은 일을 하고 뭐 똑같은 비슷한 밥을 먹고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게 조금은 괴롭고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우리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일상성이라는 게 굉장히 내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해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나를 잘 다독여줄 수 있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제가 최근에 시라트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바로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영화가 너무 둘이 너무 달라서 제가 좀 진짜 머리가 좀 어지러울 정도로 달라서 좀 놀랐는데 저는 좀 이런 영화들이 좀 요새 되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급변하고 막 오늘 일 알 수 없고 내일 일 알 수 없고 너무 좀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좀 이런 영화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시라트도 그렇고 이렇게 파도마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객석을 가득 채워주신 관객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르면 제가 말이 좀 너무 많긴 한데 이르면 한 3월 정도부터 이제 매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일 텐데요. 네네. 그래서 수요일에 극장 많이 찾아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미 기자님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주말이 그래도 아직 남았으니까 많이 남았으니까 오늘 맛있는 저녁 드시고 내일도 잘 쉬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극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주영 배우님께 큰 박수 주시죠. 감사합니다.